자, 증가속도 운동 한 다음에 힘 얘기 나오죠? 자, 우리는 이제 본격 역학, 물체가 받는 힘을 다루는 이쪽 파트에서는 힘의 정체가 뭐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짜잘한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기본 내용 정리하고 문제로 적용하면서 이쪽 내용 빠르게 보면서도 꽤 어려운 문제도 조금 풀어볼 겁니다. 자, 힘. F라고 나타내고 F 벡터량으로서 뉴턴 단위를 쓸 거죠. 자, 그래서 방향을 생각하면서 대답도 하면서 또는 합성, 연산도 해줘야 된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힘의 3요소 요즘에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힘의 3요소 뭐죠?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 그래요. 그래서 작용점은 사실은 돌림임에서 문제 풀 때까지는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돌림임, 개정점 물리 공부할 때는 여기서 돌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물리 2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물리 1만 할 거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크기, 방향, 벡터량이니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야지 해가지고 별다른 정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고 그랬는데 사실은 힘의 성질, 힘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 하나 더 알아야 되겠다. 어떤 힘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그게 누가 가하는 힘이며 그래서 그것의 작용을 받는 물체는 뭔지 그 힘을 주는 물체와 받는 물체가 뭔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지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까지도 요거를 구분하는 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일단 이쪽 관련 얘기할 때는 초반에는 내가 힘별로 다 분석을 할 때 어떤 힘이 누가 가해서 누가 받는지 이거 귀찮아도 다 써주는 거 이거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2쪽에서도 힘이란 물체의 속도 또는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요인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말은 물리에서 없습니다. 힘의 거시적 3요소라 그래서 힘을 주는 물체가 무엇이고 받는 물체가 무엇이며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의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구분을 하자라고 했고요. 힘의 단위로서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쓸 건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도 사용하자라고 그랬어요. 뭐 뉴턴 운동 2법칙이긴 하지만 F는 MA라고 하니까 힘의 단위 뉴턴이 있다면 MA, 질량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뜻이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힘 단위가 뉴턴이고 F는 MA니까 킬로그램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 이렇게 쓰면은 10뉴턴은 10kg per 미터 퍼 세크 10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 참고로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2법칙, 3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해서 설명들 쭉 나올 수 있는데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예는 무엇이냐? 가속도의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은 지금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 얘기부터 해보면은 모든 물체들, 뭐 질량을 가지는 물체라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들은 질량에 비례하는 관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관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속도가 유지되려는 성질로서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을 때는 내 속도가 유지되니까 그 속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 뭐 어떤 물체가 그 속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속도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 이런 거 예를 다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예로서 이불을 막대기로 팡팡 치면서 먼지를 턴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걸어가는데 돌불에 걸리면 사람 넘어진다. 뭐 버스에서 갑자기 급정가면 사람 넘어진다. 급출발해 뒤로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왜 관성의 법칙에 예를 들 때 이불을 막대로 이렇게 팡팡 치면서 먼지를 떨어낸다. 이게 관성의 법칙의 예인지 알아요? 치면 먼지가 어? 그 관성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와요. 어. 먼지라는 거는 이불의 무늬가 아니죠. 이불에 수를 놓은 이불의 일부분이 아니죠. 먼지는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불이 가만히 있을 때 먼지도 가만히 일단 있는데 내가 막대기로 얘를 갑자기 퍽 치면은 이불은 제법 빠르게 가속도를 크게 가지면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는 어이구 하다가 어떻게 돼서 떨어졌지. 부착돼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저리 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얘는 나름 중력받아서 내려가야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는 바람 불거나 이러면은 부착 상태가 해제되면서 이제 날아간다. 뭐 이런 것으로 관성의 예를 드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23쪽에 관성이 작용하는 예에서 이런 거 나오죠? 천장에 상당히 무거운 줄을 달아놓고 위쪽에도 줄, 아래쪽에도 줄 이렇게 한 다음에 줄을 갑자기 당기면 아랫줄이 끊어지는데 천천히 당기면 윗줄이 끊어진대요. 자, 이게 관성의 예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당기면 아랫줄이 끊어져요? 지금 현재 모든 물체가 가만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힘이 가해지면은 얘는 가만히 있으려는데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이게 끊어지겠지. 얘는 추가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나한테는 아직 영향이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예에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아니 살살 차분하게 점점 힘을 가하면서 이걸 당겼을 때에는 왜 항상 여기 위에 줄이 끊어진다고 하느냐. 점점 살살 힘을 가할 때 그때도 여기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아랫게 오히려 좀 있지 않아요? 자, 얘를 살살살살 힘을 당기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자. 이건 원래는 내용들 다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물체에는 질량이 있으니까 mg 중력 받을 거고 그리고 윗줄에 의한 장력 T1 있을 거고 아랫줄에 의한 장력 T2 있을 건데 내가 아무런 힘도 가하고 있지 않을 때는 T1에 원래 mg라는 힘이 가해져 있고 그리고 10N, 20N, 30N, T2를 이제 추가하기 시작을 하면은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두 번 힘 받으니까 T1 값이 T2만큼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줄이라는 것은 나한테 걸릴 장력의 한계값이 있고 그거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줄은 끊어지게 돼 있는데 T2가 가해지면은 T1에는 항상 T2보다 mg만큼 더 큰 힘이 가해지니까 무조건 윗줄이 아랫줄보다 자신의 한계 장력에 먼저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윗줄이 끊어진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갑자기 당길 때에는 T2 장력 증가 효과가 여기로 전달되기 전에 여기로 전달되기 전에 이 T2가 이미 장력 한계를 넘어서면은 먼저 이쪽에 걸린 상태에서 끊어지고 나서 여기에는 그 힘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력이 가는 순간 쭉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장력도 전달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 있기는 있어야 된다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관성의 예로서 설명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요거 설명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도 이제 여기 예시로 나온 거 같이 보면서 언급하고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크게 오랫동안 얘기할 건 없는데 가속도의 법칙 공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속도가 영원히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물체의 가속도가 부여된다면 물체의 질량분의 물체가 받은 힘 한 크기의 가속도가 물체의 속도를 변하게 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설정이 된다 해서 F, M, A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요거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난 게 23쪽에 나오는 몇 가지 그래프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인데 힘이 일정할 때 질량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가 달라지는 모습, 일정한 힘이 가해질 때 질량이 달라짐에 따른 가속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또는 밑에 일정한 질량을 가지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게 FEF, 3F 될 때 속도, 그러니까 기울기 가속도는 힘 1배, 2배, 3배 되면은 기울기도 1배, 2배, 3배 되게 그려진다라는 거. 요거는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되는 건 작용 반작용 법칙에 관련된 것들. 요거 여러분들 구분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모든 물체들이 힘을 받는 과정에선 반드시 A 물체가 B 물체한테 F1이라는 힘을 가해서 결국 B의 가속도를 주는 걸 현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는데 이럴 때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확인해야 되는 A가 B한테 주는 F1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것과는 별개로 B가 A에게 주는 F2라는 힘도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A가 B한테 주는 것만이 아니라 B가 A한테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런 동시에 작용할 두 개의 힘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하자. 그래서 항상 특정 힘의 반작용 짝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작용 반작용 관계,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그냥 상황을 제시해주고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힘을 주고 있을 텐데 이 힘하고 저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수능을 본다면 보통 작용 반작용 관계 판단하는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에서 나옵니다. 1번에서 나올 때도 있고 2번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보기 지문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니은 그림에서 뭐뭐가 뭐에게 가하는 힘은, 뭐가 누르고 하는 힘은 뭐뭐가 뭐한테 가하는 뭐 당기는 힘 뭐 이런 것과 작용 반작용 관계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면 그 지문, 보기 지문은 맞았다 틀렸다? 선생님 봐야 알죠가 아니라 그냥 틀렸다 하면 됩니다. 보기, 기역, 뭐시기, 니은, 뭐시기, 디귿, 뭐시기, 니은, 뭐뭐뭐뭐뭐와 뭐뭐는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아이 몰라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되죠. 수능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냥 판단할 필요 없이 작용 반작용 관계다 아닌 거 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있네. 아니야 임마. 그래 버리면 돼요.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랬어요. 항상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닌 걸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라고 설명하는 걸로 혼선을 주는 그런 문제가 늘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뭘 대충 알긴 알아야 되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문제에서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인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인 힘의 판단, 그런지 아닌지의 조건은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떤 F1이라는 힘이 있고 F2라는 힘이 있을 때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라는 주는 물체, 받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F1이 A가 B에게 주는 힘이었고, F2는 반대로 B가 A한테 뭐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는 관계이면서 두 힘이 작용하는 이유, 원인과 그래서 결론, 작용하는 종류가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하자. 조건은 두 개입니다.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느냐, 종류가 똑같냐. 원인을 다 파볼 수도 있지만 종류만 똑같으면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해도 되겠다. 원인이 달라서요? 원인은 같으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힘이 작용할 차례야라고 그러면 반드시 종류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될 때의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론, 그렇다면 F1과 F2는 크기가 같을 거야. 그러면서 F1과 F2에 실제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일 거야 라는 게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이런 상황에 작용 양상을 보고 이걸 작용 반작용 관계다 라고 거꾸로 찾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건이 이거고 결론이 이거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유를 하자면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들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 관계에 있다고 하자. 선생님, 쌍둥이 관계인 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쌍둥이 관계, 일란성 쌍둥이 관계는 언제 쌍둥이냐면 얘들이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하나의 수정체, 수정란이 있었는데 이게 둘로 쪼개져서 염색체가 똑같은 애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커서 탄생을 하면은 그게 쌍둥이 관계예요. 뭐 쌍둥이 관계는 염색체가 똑같아야 돼요. 시작점부터 했을 때 염색체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친구 중에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김철수가 있고요. 김민수가 있어요. 얘들 일란성 쌍둥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애들인데 얘들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철수하고 민수는 얼굴이 닮았을까요? 거의 똑같이 생겨서 닮았을까요? 아니면 딱 보면 니들 형제 맞니 하면서 다르게 생겼을까요?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웃긴 애들이네. 야, 니네가 철수랑 민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하니? 이게 똑같이 생겼다고? 얘들 눈 커요, 작아요? 얼굴 까매요, 하얘요? 키 커요, 작아요? 팔 길어요, 짧아요?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애들 나 몰라요. 자, 그러는데 쌍둥이라면 당연히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2살 때 얘들 닮았어요. 10살 되니까 얼굴들이 달라졌는데 둘이 또 닮았어요. 30살 되니까 얼굴들은 또 변했어도 닮았어요. 무슨 얘기냐?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얘네들 각자의 얼굴이 커가면서 달라지고 체형도 변하거나 말거나 누군 뭐 무슨 일을 겪어가지고 무슨 살이 막 찌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라면은 얘들은 커가면서 그 생김새가 달라져도 거의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 두 물체가, 두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라는 것만 확보되면은 아직 그것들의 크기를 몰라도 너 50N이야? 그럼 얘도 50N이겠지.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도 같기는 같겠지. 라는 걸 미리 추측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두 힘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 힘이 오른쪽으로 50N, 저 힘도 왼쪽으로 50N, 방향이 반대로 크기가 똑같은 F3와 F4라는 힘이 있다라 그랬을 때 그럼 얘들 작용-반작용 관계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론을 보고 상황을 보고 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거 같은 거야. 내가 어떤 수업에 들어가 봤더니 학생들이 여러 명인데 자네 저기 있는 친구하고 똑같이 생겼네. 야, 뭐 이렇게 닮았냐? 잠깐만. 야, 니네 쌍둥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쌍둥이일 수도 있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닮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전혀 뭐 성도 다르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르고 뭐 전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렇게 판단한 친구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작용-반작용 관계의 판단 조건은 두 힘이 가해질 때 F1, F2가 주고받는 물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 관계가 뒤집어져 있는지 그리고 두 힘의 종류가 똑같은지 그렇다면 작용-반작용 맞다. 끝! 하고 필요할 때 두 힘은 뭐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해? 그럼 저것도 안 해? 라는 식으로 가야지 크기 방향을 보고 작용-반작용 관계 판단을 거꾸로 유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종류도 찾아야 되고 조건도 찾아야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도 일일이 다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힘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한테 힘을 가하는지 실제적인 상황 24쪽에서 보면서 같이 봅시다. 자, 24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힘 나오는데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지만 일단 시급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연습해야 될 힘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힘 다 찾죠. 중력, 장력, 수직항력. 전기력은 2단원에서 얘기할 거고, 탄성력은 어쩌다가 얘기할 거고, 마찰력은 언급을 안 할 거고요. 마찰력이 있다면, 공기저항이 있다면 하면서 가끔 가다가 얘기는 나오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 힘이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힘이다. 각각의 힘이 작용할 조건, 그랬을 때 크기와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요거 판단하는 거 빠르게 정리해 봅니다. 중력은 자 이거 판단하자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왜 가하니? 라는 거 판단하자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왜 가해요? 일반적으로 지구라는 건 지구 전체가 질량 있는 물체에게 m kg짜리에게 가하게 된다. 그럴 때 크기는 중력과 속도 보통 10m/s 제곱 쓰는데 mg라고 쓸 거고요. 방향은 무작정 아랫방향 이렇게만 해도 괜찮다. 뭐 지구 중심 방향, 지면에서 수직 아랫 방향, 연직 아래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 볼 필요도 없는데 26쪽 잠깐 보면은 26쪽 예제에서 5kg짜리 단면이 동그란 물체에 빗면에서 운동 마찰 계수가 0.4인 빗면에 닿아서 현재 1m/s로 가속 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받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 완전 연직 아랫방향으로 어디 빗면에 놓여 있거나 말거나 완전 연직 아랫방향으로 50뉴턴 그러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중력 그렇게 푸는 거고요. 운동 마찰 계수가 다 필요 없다고. 다 페이크라고. 중력 물어보는데 딴 것들은 야 이런 것도 있거든. 어쩌라고 중력은 50뉴턴이지. 그것만 대답하자라는 의미에서 현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빗면에 있어도 방향이 그럼 뭐 지구 중심 방향 하면 되는 거지. 현혹될 필요 없다고. 괜히 한번 써준 얘기예요. 자,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 봐야 되는데 물체는 언제 장력이라는 걸 받는다? 그 물체에 줄, 끈, 실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달려 있을 때 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나한테 연결, 연장만 돼 있으면은 얘는 장력을 받는다라고 하자. 그럴 때 물체가 줄에 연결돼 있으면 얘가 받는 장력은 어느 방향? 줄 방향. 줄에 의해서 나란하게 당겨질 방향. 이쪽 방향. 줄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이쪽 방향도. 줄이 하나 또 있어. 이쪽 방향도. 장력 3개 받는다, 2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개수만큼 내가 받는 장력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줄에 연결만 돼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물체가 천장에 도르래가 있으면서 도르래에 걸친 줄에 요렇게 매달려 있어요. 요렇게 매달려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럼 얘는 장력을 몇 번 받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게 물체 줄만 달려있으면 장력 받는다고. 여기 달려있네, 여기 달려있네. 2번 받죠? T. 이쪽으로도 T. 2번 받는 겁니다. 뭐 얘는 이게 똑같은 줄이었는지 저기 도르래가 있는지 몰라요. 일단 줄 하면은 나는 장력 2번 받음. 얘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장력 2번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중력 mg 뉴턴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장력 몇 뉴턴인지 크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장력은 몇 뉴턴? 장력은 영어로 텐션 그러기 때문에 t 뉴턴이라고 쓸 겁니다. t 뉴턴 무슨 뜻이야? 장력은 t 뉴턴이야. 무슨 뜻이야? 장력 크기는 내가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죠. 물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장력 어떻게 구하냐면 몰라 그랬어요. 장력은 못 구하는 겁니다. 상황 보자마자는 못 구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영원히 몰 건 아니에요.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자, 수직항력이 문제인데
수직항력은 언제 물체가 받는 힘이다? 그럼 안 되고요. 그럼 안 되고요. 수직항력은 물체의 외부에 뭔가가 접촉만 돼 있으면 무조건 받는 힘이 수직항력이에요. 접촉. 그럼 돼요. 그 접촉된 대상이 땅바닥이어도 되고요. 칠판이어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어도 되고요. 먼지여도 괜찮아요. 먼지가 여기 접촉한 것처럼 보이지만 먼지 다 했을 때 어쨌든 나 아닌 것이 다 했으면은 둘 사이에는 수직항력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직항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 나한테 접촉된 것, 그것에 의한 접촉면이 생기겠죠.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누가 받을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면 그 물체가 밀릴 방향으로 접촉에 의해 형성된 면의 법선 수직 방향으로 밀릴 방향으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수직항력 일단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랬을 때 수직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난다? 수직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mg요. mg 코사인 세타요. 이런 거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분리는 없어요. 수직항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몰라요. n 뉴턴이든 그러면 돼요. 수직항력 크기는 우리가 못 구합니다. 보자마자는 못 구해요. 조금이라도 뭔가 상황에 대한 해석, 판단, 계산을 해야 구할 수 있는 거지 보자마자 중력처럼 이렇게 결정 끝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알면 좋겠는데 장력은 텐션이라고 영어로 텐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T 뉴턴이라고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직항력은 왜 N 뉴턴이라고 할까요? 수직항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N 뉴턴이라고 했겠죠. N 뭐라고 하니까 그랬겠죠. 수직항력 영어로 뭐라 그래요? 수직항력은 영어로 normal force라고 그래요. 뭐 힘이죠. 힘인데 노멀한 힘이다라고 그래요. 자, 중학 필수 단어인가? 초등 필수 단어인가? 노멀 뜻이 뭐예요? 이렇게 쓰는 노멀 뜻이 뭐예요? 보통, 일상적인, 평범한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틀린 건 아닌데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노멀 쳐놓고 영어 사전 들어가 어학사전, 영어 사전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1번, 2번 이런 뜻이고 한 3번이나 4번 정도의 수학이나 과학, 뭐 물리 뭐 이런 데에서는 수직 방향의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평범한 거하고 수직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하나다 일 하고 열심히 일했어 일 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말에서도 완전 다른 뜻인데 이런 뜻으로도 쓰고 이럴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멀이 완전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멀 포스라고 하니까 N 뉴턴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재수없죠. N 써놓으면 좀 재수없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물리에선 N 뉴턴이라고 쓰면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여러 가지 힘들을 이렇게 놓고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약간 잘못할 수도 있는 것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처음 보는 학생들 아니니까 알 수도 있는데 요거 좀 처음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딱 잡아가면서 공부하자라는 뜻으로 기본 문제처럼 보이지만 26쪽에 예제 2번, 3번 하는 것들 쭉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예제 2번은 A, B가 받는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거 물어봤지만 연습용으로는 물체가 받는 힘들 다 표시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뭐 풀고 자식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원래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평평하고 그냥 단단한 땅바닥 위에 A, B 두 물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단면을 가지면서 예쁘게 쌓여 있어요. 5kg, 10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문제를 풀거나 힘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좋다, 이렇게 해야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가 쓰는 표기법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 물체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2개 나올 때에는 힘을 받을 물체가 2개이기 때문에 힘을 2번 구해야 돼요. 뭐? 소위 A, B 그냥 덩어리 하나로 보면 안 될까? 괜찮은데 그건 요령이고 우리는 원리를 공부하자는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푸는지 따라가 보자. 2번 가야 됩니다. 1탄 A가 주인공일 때 A가 받는 힘 찾아봅니다. A가 받는 힘. 자, 한동안 얘네들만 나올 거예요. 자, 물체 A는 질량이 5kg이니까 중력을 자 이렇게 봐요. 지구가 A에게 가는 중력을 아래로 받겠다. A의 질량 5kg이니까 mg 50N. 그 다음에 A는 또 무슨 힘 받아요? A는 밑에 B라는 게 접촉해 있기 때문에 B로부터 수직항력을 받아. 이게 뭐야? B로부터 요 면에서 받는 A가 받는 수직항력이다. 수직항력 위쪽 여기서 A가 받는 밀릴 방향 정했으면 크기는 N뉴턴이요 이래야죠. 수직항력 크기 모른다고. N뉴턴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A가 받을 힘 더 있나요? A는 더 이상 접촉한 게 없고 줄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받는 힘은 없다. 2개밖에 없다. 끝. 이제 B로 넘어갑니다. 자, B 잘 기다렸어. 이제 네가 받는 힘 찾아줄게 하면서 B가 받는 힘 빨리 합시다. 지구가 B에게 가할 중력이 아래로 100N. 그런 다음에 B가 받는 힘은 또 뭐? 수직항력. 왜? B는 외부에 뭔가들이 접촉해 있는 게 보이는데 B는 지면과 접촉을 해 있어요. 그러면 접촉에 의해서 지면이 B한테 가는 수직항력이 위쪽으로 N'N 이런 거 있다라고 하자. 선생님, 지구가 얘한테 가는 거 여기서 했는데요. 이거는 질량 때문에 발생한 거고 이 접촉 때문에 발생한 거는 새로운 힘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 B가 받는 힘 또 뭐? A라는 게 머리 위에 붙어 있으니까 뭐야 뭐 묻었네 하니까 얘는 A로부터 B가 받을 수직항력이 요 접촉에 의해 아래로 크기가 몇 뉴턴? 이게 N뉴턴이다. 왜? N' 한 다음에 N2' 아니라 A가 B한테 가는 B가 A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N뉴턴이다라고 이런 크기를 똑같이 놨어요. 왜 그렇다? 이게 바로 작용-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이다. 왜 작용-반작용 관계냐? 선생님, 힘 크기도 아직 안 구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 관계 설정하면 안 되죠. 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힘이 왜 가해지는지 종류가 무엇이고 누가 누구한테 가하는지 상황 보면서 원칙 따라서 얘기를 해봤더니 누가 누구한테 가하는지 얘기해봤더니 B가 A의 수직항력,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 요 접촉에 의해서 작용-반작 관계네.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고 둘에 작용하는 이유 그 종류가 똑같으면은 작용-반작 관계다라고 하니까 결론 몰라도 니네는 크기가 같아야 된다. 크기가 같다라는 걸 확인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작용-반작 관계 이렇게 넘어가는 건 더더욱 아니고 두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반작 관계에 있으니까 크기는 같을 거야 라고 놔야지 되는 거다. 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체가 A가 받는 중력과 B 물체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반작 관계다 아니다? 물체가 받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면 여러분 떠받치는 힘, 미는 힘, 누르는 힘 이런 힘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만 할 뿐인데 그 힘이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표현하는 건지 이름을 그 종류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미는 힘, 떠받치는 힘, 누르는 힘 이런 것들 수직항력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건데 중력이고 떠받치는 힘이 수직항력인데 일단 얘들은 작용-반작 관계일 이유가 전혀 없다. 지구가 A에 B가 A에 가는 거 작용-반작 관계일 이유가 전혀 없다. 다음 이렇게 해서 A, B 두 물체 나왔으니까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 2번 다 구했는데 이 상황에서 모르는 힘이 2개 있어요. N'. 이 힘은 어떻게 구하느냐? 상황 보고 상식적으로 적당히 끼워 맞춰줍니다. 적당히. 적절히.
무슨 얘기냐? 얘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쌓여 있는데 두 물체는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다는 건 속도가 안 변한다. 가속도가 0이란 뜻이다. 알짜임이 각각 0이어야 되겠다. A가 받는 힘 아래로 50, 위로 N뉴턴 있을 때 각각이 힘을 받고 있지만 니들 힘 받으면 안 되는데 알짜임 0이어야 되는데 야야 너 50 해라. 이거 상쇄돼야 돼. 안 그러면 얘 떨어져. 그러면 안 돼. 50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끼워 맞춰서 이게 50이면 얘도 50. 이번엔 B 입장에서 B가 아래로 50, 아래로 100 받는데 어이구 얘 엄청 떨어지겠네. 가속도 쭉 나오겠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너 150 해서 니네 그냥 가만히 좀 있어. 150 이렇게 결정하는 게 수직항력 구하는 방법이다. 수직항력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춰서 구하는 힘이었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서 A가 받는 중력과 수직항력은 작용반장 관계 절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학생 중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여기 위쪽으로 가야지는 50N 있고요. 여기 아래로 가야지는 50N 있는데 얘들끼리 상쇄되는 거 아닌가요? 자, 위로 50N, 아래로 50N 있어요. 얘들 상쇄돼요? 안 돼요? 상쇄돼서 얘들의 합력은 0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상쇄라는 거는 두 힘 또는 기타 여러 개, 세 힘 이상 두 힘의 상쇄 이런 것들은 힘들을 합성을 했더니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되고 10개여도 되는데 힘의 합성 결과 0이 나왔을 때 0N이 됐을 때 이건 특히 상쇄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위로 가야지는 50N, 아래로 가야지는 50N 이걸 상쇄했다는 얘기는 합성이 된다면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합성할 수 있는 힘은 하나의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건 A가 받는 거고 위로 받는 50N, 아래로 받는 50N이라는 거는 B가 받을 힘을 표시하던 와중에 나온 건데 A가 받는 힘하고 B가 받는 힘을 상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왜 힘의 합성 또는 연산을 하냐면 물체가 여러 개 힘 받으면 물체가 받는 힘을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볼 수 있으며 물체의 질량으로 그 힘을 나눠서 가속도를 찾고 현재 물체가 움직이게 될 몇 초 후에 어디까지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될지 운동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엉뚱한 애가 받고 있는, 물론 인접해 있지만 엉뚱한 애가 받을 힘하고 내가 받을 힘, 아니 그건 제 가속도를 결정, 이건 나의 가속도를 결정할 건데 이거를 왜 공부하냐는 거죠. 모의고사를 봤어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4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A, B 두 학생이 있어요. 얘는 점수가 3월에 비해서 4월에 10점이 올랐어요. 물리 점수가. 얘는 점수가 10점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 둘이 친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점수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거나 다름없어. 위아더 월드야. 그래요? 아니죠. 얘는 칭찬받고 얘는 공부 안 하니 혼나겠죠. 각자 얘기를 해야지. 내가 영어 점수 10점 오르고 수학 점수 10점 떨어졌으면은 합쳐서 총점은 한 달 전이랑 똑같네 할 수는 있지만 남의 거랑 내 거를 왜 합하냐 이거죠. 물체가 한 물체가 받는 힘들끼리의 힘은 합성 가능하고 상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상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지문이나 문제 풀면서 겪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 판단하는 그렇게 예를 든 거였었고요. 자, 역시 기본 문제에 해당하긴 하지만 27쪽에 예제 3번. 자, 땅바닥에 아주 평평한 땅바닥에 두 개의 물체가 옆면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외력이라고 할 30N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억 1번, 2번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이니 가속도니 이런 거 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빨리 대답부터 해보고 필요한 내용 같이 점검합시다. 거의 암산으로도 나오죠? 자,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 몇 뉴턴?
자, A와 B의 가속도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자, 가속도 구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는데, 자, 어려운 문제 풀러 뒤에 이제 가려면은 요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좀 잘 따라와 주세요. 힘 분석하는 거 제대로 못하면 뒤에 가가지고 일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이건 들어도 잘 모르겠어. 항상 헷갈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부터입니다. 조금 지루한 것처럼 보여도 기본기 탄탄하게 합의하고 갑시다. 역학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역학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로 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면. 자, 여기서도 역시 A 물체가 있는 거고 B 물체는 별도의 물체예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하나의 물체로 아직은 보지 말자. 요령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물체 나왔으면 두 번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 너는 너, 나는 나 해가지고 받을 힘들 다 구해봅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A 물체가 받는 힘 뭐? 중력부터 시작해야죠. 자, 좀 지루해도 이거 다 씁니다. 지구가 A에 가는 중력이 아래로 100N. A가 받는 힘 또 뭐가 있다? 수직항력. 무슨 수직항력? 접촉이 여러 개 있네. 땅바닥과의 접촉에 의해 이쪽 지면이 A한테 가는 수직항력. A가 이런 접촉에 의해서 A 입장에서 땅이 밀릴 방향 말고 A가 밀릴 방향은 위쪽, 크기는 N1N이라고 하자. 다음, A는 이런 접촉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사물과의 접촉, B와의 접촉도 있으니까 그 접촉하면 수직 방향으로 B로부터 A가 받을 수직항력은 왼쪽 방향이라는 방향성이 나오고요. 그 크기는 N2N이라고 일단 쓰자. 그리고 문제 자체 조건에서 준 외력 30N을 A가 받는다라고 합시다. 표시한 4개의 힘, 아래, 위, 왼쪽, 오른쪽으로의 4개의 힘이 A가 받는 힘들이었어요. A가 받는 힘들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요. B로 넘어갑니다. B 자체가 지구 전체로부터 일단 B가 받을 중력이 50N 아래로 있다. 요거 해놓고 또 무슨 힘 받나 했더니 이쪽 지면 접촉에 의해서 이쪽하고는 다르긴 하죠. 어쨌든 지면 이쪽 부분이 B에게 가는 수직항력, B가 수직으로 밀릴 이쪽 방향으로 크기 N3N의 수직항력이 하나 더 있겠다. 다음, B 입장에서 받을 힘은 또 뭐가 있다? B한테 접촉. 그러면 나도 B가 밀릴. 자, 이 접촉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A로부터 B가 받을 수직항력이 N2N 있겠다라고 해야 되겠다. N1, N2, N3, N4 차례인데 왜 N2라고 했느냐? 요거 작용-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B가 A한테 가는 수직항력, A가 B한테 가는 수직항력, 이 접촉에 의해서 니들은 작용-반작용 관계라서 크기 몰라? 몰라도 니들은 어쨌든 결정된 후에는 크기는 똑같을 거야. 공통 크기일 거야 라는 걸 미리 나타내버리는 거다. 야, 요거 가지고 다 구하지 않았어도 왼쪽 N2, 오른쪽 N2니까 상쇄시켜야지. 말도 안 되죠. A가 받는, B가 받는 힘이니까 상쇄 말도 안 되고요. 지구가 받는 중력과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과 B가 받는 요 수직항력, 요거 작용반작용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중력이고 수직항력인데 뭔 작용반작용 관계냐라는 거고요. 자, 하나 더. 여기서 내가 두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30N으로 민다라고 했는데 이 힘은 A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A를 통해 일부 B한테 전달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아니다? 외부에서 가는 30N은 A한테 가해지면서 A를 통해 B에 30N의 일부가 전달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물리는 없습니다. 어디서 있지도 않은 물리를 가지고. 자, A가 이런 힘 어지간하면 왜 받겠어? 누가 이렇게 밀겠죠? 손바닥으로 민다면 손바닥에 의해서 접촉해서 가는 수직항력이란 얘기인데 B하고는 접촉 안 했잖아. 근데 뭘 B한테 가야죠? A가 오롯이 다 받는 겁니다. 어떤 힘이 분산돼서 어디에도 전달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물리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 사람은 물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죠? 선생님 물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수업을 빨리 그만해야 돼요. 나만 해야 돼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상한 물리를 뭐 창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뉴턴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물리에서 그런 식으로 정통 과학자가 설명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가짜 물리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요령 위주로 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요령이지 원칙이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힘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N1, N2, N3, N2 크기이긴 하지만 모르는 힘이 상당히 많이 있네. 모르는 힘 영원히 가만히 모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내야 돼요. 모르는 힘 어떻게 확정을 하느냐? 적절히 확정한다. 자, 땅바닥, 진흙바닥 아니죠? 얘들은 물체가 낙하할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이구 얘 낙하할 거네, 막 낙하 가속될 거네. 그럴 리가 없는데 A는 낙하할 리가 없으니까 A한테 가질 위쪽 방향 이게 100N이 되면서 얘들 상쇄돼서 낙하하면 안 돼를 만들어주자. 선생님 이거 땅 꺼질 수도 있잖아요. 안 꺼진다고 좀 하자. 지금은 뭐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B가 낙하할 리 없는데 50N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위로 가야지 수직항력. 야, 너 50 좀 해라. 왜요? 안 그러면 이게 낙하게 생겼다. 그럴 리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50N 확정되면서 둘이 상쇄. 자, 여기까지는 낙하하지 않을걸? 그렇다고 뭐 날아가지도 않을걸?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었고, 다음 A가 받는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N2N, B가 받는 오른쪽으로 N2N, 이 힘들에 의해서 물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좀 움직이거나 가속되는 거는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봅시다. 단단한 A 물체와 B 물체가 접촉해서 저쪽에서 A를 밀면 이렇게 있는데 B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A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얘네들은 같이 움직일 거야. 어지간하면 같이 움직일 거야. 어떻게? 시간 동안에 움직일 거리도 똑같고 순간 속도도 항상 똑같고 속도가 변한다면 가속도도 똑같을 거야. A가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가질 때 B의 가속도 역시 같은 방향, 같은 크기를 가질 거야. 이게 같아야 돼. A의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의 가속도 얼마?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 A의 가속도니까 A의 질량 10분의 오른쪽으로 가질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N2N의 크기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N2는 마이너스 N2 이렇게 나타내고요. B의 가속도는 얼마니? B 역시 오른쪽으로 가질 가속도 구하는데 B의 질량은 5kg이고 B가 오른쪽으로 받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질 가속도를 구할 때는 오른쪽으로 N2, 이건 그냥 플러스 N2라고 썼을 때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 분수식 2항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가비에리라고 하거나 가비에이라고 부르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뭐야? 어떤 분수가, 또는 원래는 비례식인데 어떤 분수가 같은 분수면은 새로운 분수도 똑같다. 뭐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서 만든 새로운 분수 또 똑같다. 30 마이너스 N2 플러스 N2 30이죠. 이거 둘 다 플러스 2값 가져야 되네. 니들의 공통 가속도는 2m/s 제곱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해놨더니 5분의 N2는 2, N2는 10N. 대입해보니 맞아요. 해서 여기서 작용반장 관계로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었던, 잘 몰랐던 그 힘의 크기는 10N이었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가속도는 미리 구했죠. 자, 비례식 관계 가비의 2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것만 보고 전체 15kg짜리가 외력 30N 받으면은 2m/s 제곱 된다. 요거는 요령이고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이건 요령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항력을 표기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들 간의 힘들 전체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 찾는 거. 그래서 물체가 받게 되는 힘, 가속도, 가속도의 법칙 A는 n분의 F 해가지고 식 쓰고 전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어요. 자,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27번에서 예제 4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 대답해 보면은 자, 정확하게 답 구하는 거는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거 연습한다는 의미로서 한번 풀어봅니다.